예, 반갑습니다. 저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입니다. 좀 어려운데 농산업정책과장 박상호라고 합니다. 저는 스마트팜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과의 과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다 귀농 귀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듣고 이제 왔습니다. 또 농업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조금 아는 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농산정책과장을 한 것은 올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제가 한 20년 가까이 근무했지만 요즘 참 신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일을 하면서도 이제 이 농업이라든지 농업 정책이라든지 좀 딱딱하다고 느끼고 좀 재미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과로 오고 난 다음에 특히 스마트팜 정책에 대해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너무나 하루하루 신나게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귀농귀촌 생각하시는 이런 입장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농업의 미래와 스마트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거창한 제목일 수도 있는데 주 내용은 이제 스마트팜일 것이고 그 앞에 간단하게 농업의 미래랄까요? 우리 현재 농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을 살짝 넣었습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 하나 틀어볼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수자원을 지키고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고마움. 전통 문화의 원동력이 되는 든든함. 지역 경제를 살리고 힐링을 선물하는 편안함. 바로 농업 농촌입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는 농업 농촌.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예, 짧은 동영상인데요. 아마 우리가 농업 농촌에 대해 생각하면 앞에 동영상에서 보셨던 그런 모습을 많이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귀농 귀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제 이런 농업의 농촌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농업 농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농업 농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농업에 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순영 씨인데요. 실제 농업을 하고 계시고 결혼 이후에 40년 동안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가장 큰 보람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들을 대학에 보냈다고 하는 걸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최근학 씨는 이제 아까 그분의 이제 남편이신데 너무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고생시킨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농업 농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농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이제 어렵게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대다수의 농업에 또 농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은 좀 이런 어려운 부분을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농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에 한 7, 8명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농업으로 들어가겠느냐, 다른 직업 대신에 농업을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하면 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한 37% 정도 되는 사람들이 농업은 그래도 좀 다른 직업에 이왕이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겠다, 농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뭐 이 농업이 정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농업 경제적으로 한번 볼게요. 저희들이 이제 항상 뭐 우리 부에서 정책을 발표를 하면 이런 통계적인 부분을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업의 GDP가 현재 1.9%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100원을 생산을 하면 농업은 2원도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계속 GDP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농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그런 경제적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비록 농업의 생산액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업이 갖고 있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 주소고, 그리고 소득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가구의 소득은 1년에 6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근데 농가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아직 4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 가구하고 비교하면 현재 농가 소득이 이제 최근에 와서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 70%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정책을 발표할 때도 항상 서두에 깔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새로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조금 미래지향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상당히 이제 현장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농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여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지금 최근에 농촌에 좀 활력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촌 인구가 최근 한 10년 새에 10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사실상 도시 지역이지만 농촌에 어떤 행정구역이 편입이 돼 있어서 그렇게 잡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통계적으로 보면 농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관련된 농림업 관련된 고용도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고령화 얘기를 하는데, 농촌에 가면 그 농가의 경영주가 65세 이상이 60% 가까이 되는데 40세가 안 되는 이제 농업 경영주들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1%가 안 돼요. 0.9%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가끔 이제 신문 지상에 보시겠지만 그 한국농수산대학이라고 있어요. 농수산대학. 지금 현재 전주의 혁신 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지금 매년 평균 입학 경쟁률이 과별로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뭐 3대1에서 4대1, 5대1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죠. 청년 농업인들이 평균 소득이 뭐 거의 이제 몇 천만 원, 뭐 1억 가까이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뭐 그분들처럼 직접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뭐 농업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새로운 어떤 뭐 그 기회랄까요, 이런 게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농산대학 사례는 농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면 저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뭐 사실상 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촌에 가보면 새로운 어떤 기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농업에 있어서도 그냥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농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치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농업이 그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 농업이나 농촌이 새로운 어떤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홍성에 지금 행복농장이라는 사례가 있는데, 저기는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 가서 뭐 짧게는 며칠부터 또 길게는 몇 개월까지 있으면서 어떤 활력도 찾고 또 재활도 받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직접 농사도 지으면서 이런 이제 뭐랄까요, 좋은 이제 그리고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농촌에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제주도에 이제 사진에 있는 제주도에 애월이라는 데 있는 그 예전에 이제 농협이 갖고 있던 뭐 비료 공장이란 그 이제 마을에 빈 창고를 저렇게 이제 뭐 갤러리라든지 뭐 이런 공간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고, 저기서 이제 또 새로운 뭐 일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이제 뭐 청년이 유입한다든지 농업의 공익적 기능 뭐이라든지 또 새롭게 이제 농촌 농업에 개발 투자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한 5년
10년 이내에 많이 이제 인식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 밑에 이제 두 분이 있는데 외국 분들인데 이제 최근 우리 부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이런 두 분입니다. 이제 그 먼저 시몬 페레스라는 분은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거의 평생 동안 장관을 한 7, 8번 했을 거예요. 마지막 대통령까지 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이 농업은 95%가 과학 기술이고 5%가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농업에서 굉장히 강국입니다. 나라는 굉장히 작습니다. 작지만 이스라엘 농업이 그 소위 말하면 정밀 농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물이 부족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밀 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이제 기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분야는 아니지만 해수의 담수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분야는 농업 분야 포함했어요. 전 세계 창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만들어간 사람이 이 시몬 페레스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고, 또 밑에 분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된 분인데 얼마 전에도 한국에 오셨던데, 이분은 이제 농업은 향후 20년, 30년간 가장 유망한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이제 한국에 인용이 되고 있어서 좀 또 인용하기 좀 식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가장 그러니까 오래된 미래라고 하죠. 가장 오래된 미래인데, 이 말은 이제 가장 오래된 산업이자 앞으로도 가장 오래 지속될 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의 농업이 나타난 게 지금부터 한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2,00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인류가 있었지만 수렵 채집에 의존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뭐 12,000년 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농업혁명이 있죠. 농업혁명. 그러니까 수렵 채집에서 이제 농경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논을 갈고 그 다음에 가축을 하는 그런 시대로 갑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야생에 있던 밀도 이제 그 재배를 하게 되고, 소, 돼지, 닭 뭐 이런 것들을 가축화하죠.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음식들이 거의 10,000년 전에 우리가 농업의 범주로 이제 편입된 때 우리가 지금 식생활이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 90% 이상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이란 부분은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했고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요거는 식물 농장인데요. 식물 공장이라고 많이 하죠. 수익형 농장이라고도 하고. 근데 상당히 많이 이제 보편화되고 현재 지금 뭐 한국에도 여러 군데 찾아볼 수가 있어요. 초기에는 뭐 대학이라든지 일부 이제 연구소 같은 데 있다가 이제 산업적으로 저기서 이제 채소를 기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엽채류 같은 게 재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스마트팜의 어떻게 한 범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농업은 이제 뭐랄까 전통적인 관념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농업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허뭅니다. 그리고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경계도 허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농장들이 지금 농촌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LG에서 하베스라는 그런 게 나오는데, 저거보다 규모로 가정용 그 식물 공장, 조그만 식물 공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춘천에 가시면 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레스토랑 지하에서 소규모 시설에서 엽채를 재배해 갖고 이제 바로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샐러드로 바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뭐 예전부터 이제 농업을 이제 배웠거나 아니면 농고 농대 졸업하신 분들이 농업에 접근을 했다고 하면, 이제 농업은 뭐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농업을 하는 시대입니다. 만다 CA라고 충북에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스마트팜이란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기존의 농업의 틀을 완전히 깹니다. 그래서 농업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농업은 굉장히 그러니까 기존의 농업의 틀을 깬다. 그래서 저 자신조차도 앞으로 어떻게 갈지 좀 쉽게 전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린월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무 공간이나 집이나 이런 데를 마치 이제 식물원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거죠. 삭막한 공간을 이제 저런 걸 집에서 이제 뭐 화분이나 이런 걸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회의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정서적으로도 훨씬 이제 일을 할 때도 생산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도시 농업의 한 범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식품 분야인데요. 이제 이 햄버거의 패티가 과거에는 이제 뭐 동물성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배양을 하는 시대입니다. 단백질 배양하는 시대고 가끔 이제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는데 미국의 뭐 임파서블 푸드 이런데 구글사가 투자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식품 분야에서 농업에 상당히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요즘 뭐 꼭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보면 우리 마트 같은 데 보면 HMR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바로 즉석 조리할 수 있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또 요즘 택배 시장 보면 새벽 배송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백화점 가시면 항상 빠지지 않고 가는 데가 지하 1층에 있는 식품 코너잖아요. 그러니까 택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배에 있어서도 식품을 얼마나 신선하고 빠르게 배송하느냐가 택배 업계의 경쟁력을 이제 좌우하고 생존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 식품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아직 여기는 이제 뭐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 부분은 이제 그 생산의 역할도 하지만 농작물이라든지 생산의 역할도 하지만 거주의 기능이나 모든 게 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 농촌의 미래는 그 도시와 농촌이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제가 아까 농업과 도시가 경계가 허물어진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데서 살고 생활하고 또 바로 여기서 재배된 그런 걸 소비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제가 맨 먼저 보여줬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이미 상용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좀 서설이 길었는데 이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앞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농업을 생각하면 사실 뭐 농지하고 그다음 노동력 갖고 하는 그런 어려운 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과학 기술이 농업을 이제 끌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농촌으로 지금 인구 아까도 좀 설명했습니다. 인구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소득도 3만 불 시대인데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이제 골프가 이제 뭐랄까 대중화됐다고 한다면 3만 불 시대로 가면 이제 반려동물, 그 다음에 이제 말산업, 그러니까 승마가 또 대중화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 국민소득이 4만 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국민소득 4만 불 되는 것 될 때는 우리나라가 아마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져 있고 도시농업으로 많이 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우리가 선진국 가보면 집집마다 이제 뭐 그 거리마다 꽃이라든지 뭐 식물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4만 불 시대가 되면 우리 도시에 뭐 지금 이제 조금씩 깔리기 시작하는 빌딩 위에 이제 농장 조성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단계를 떠나서 훨씬 집 안으로도 들어오고 학교로도 들어오고 이런 이제 농업과 도시가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된 모습으로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과거에는 농업을 이제 그 농업과 관련된 직종에 준비한 사람들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농업에 있어서 사전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어도
이제 기술력을 갖고 이제 그 비농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또 젊은 사람들도 농업에 접근하기가 쉬워졌다는 걸 제가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한 거고요. 스마트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 제가 주제가 스마트팜인데 여러분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공장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스마트팜이.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스마트 공장.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 갖고 제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판로를 생각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스마트 공장은 이제 수요를 먼저 감안을 한 다음에 그 수요의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스마트 공장이 그렇고 스마트팜도 그렇습니다. 지금 스마트팜도 지금 오늘도 신문에 제가 어떤 걸 봤냐면 그 수익형 농장인데 그 태국의 바지를 미리 주문을 받아갖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은 이제 그 뭐랄까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행의 이제 농법을 보면 하늘에 의존하는 날씨에 의존하는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팜은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충분히 수요에 맞춰서 대응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전에는 생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판로 생각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주문을 받고 수요를 가지고 생산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농업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팜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스마트팜은 우리가 외부 날씨에 상관없이 농업을 하는 구조입니다. 외부 날씨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농업을 하게 되면 이제 뭐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그 병충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스마트팜은 그런 외부의 환경과 단절시켜서 항상 일정한 그 내부 환경을 제어해서 일정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뭐 미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이제 우리 농업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환경 요소가 온도, 습도, CO2, 양액 뭐 이런 것들이 영양분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돼 갖고 미리 설정한 값에 따라서 내부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귀촌 이제 교육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어렵습니다. 농업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귀농귀촌이란 교육이나 이런 자리에 가보면 귀농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스마트팜은 이제 그런 구조를 조금씩 깨고 있는 겁니다. 농업에 대해서 잘 몰라도 미리 설정한 값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해줍니다. 예전에 이제 농업은 이제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는데 그 농부가 그 이제 농장에 조금 덜 가도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스마트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스마트팜을 하느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왜 스마트팜을 하느냐?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지만 내부의 이제 환경을 제어하고 외부에 완전히 차단시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병해충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1인당 생산량도 늘어나게 되면서 소득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농가들이 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이든 아니면 지금 새롭게 농업에 진입하시는 은퇴하신 분이든 젊으신 분이든 다 이 부분들을 한 번씩 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뭐 수출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은 스마트팜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마트팜을 통해서 항상 균일한 품질의 또 고품질의 농작물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어의 수요에 맞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일정한 양을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스마트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인 기자재라든지 뭐 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도 들어가고 이 농업의 주변의 전후방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 하는 이유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더 그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은 많지만
농업 소득을 기존 관행 농업보다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이제 국가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또 농업이란 산업을 생각하면 이제 일대 농업의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이 전부는 아니지만 스마트팜이 먼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설 농업에 있어서. 그래서 농업의 이제 생산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스마트화해지고, 뭐 유통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이라든지 뭐 택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일어나는데, 농업도 거기에 스마트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최근과 같은 뭐 새벽 배송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팜이 있기 때문에 청년 전문 인력도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고, 농업을 잘 몰라도 조금 투자할 수 있고 뭐 금융에 있어서 조금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농업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된 이제 농업에 둘러싼 전후방 산업 생태계의 기술을 또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우리 국가 경제적으로 보면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 기존의 농업인들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기존 농업인들 중심에 정책해 왔는데, 이 스마트팜 분야는 적어도 이제 청년 농업인들의 유입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갖춰가고 있고, 이 뒤에 조금 제가 더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된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농산물만 생각했다고 하면 스마트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전후방 산업까지 같이 챙기겠다. 밑에 스마트팜 혁신별리는 제가 주뒤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스마트팜 여러분들 제가 말씀으로만 설명드렸는데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시죠. 평소에 이제 잘 찾아가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 농장을 잘 보여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여에 있는 우듬지팜이라는 데입니다. 저기서 이제 뭐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저기 뭐 지금 이제 현재 작동이 되고 있는 그런 농장입니다. 우리나라에 저런 농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지도 않고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은 지금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스마트팜 조금 좀 약간 좀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스마트팜에 관련해서 이제 기존 농업인들 당연히 스마트팜으로 시설을 이제 바꿔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또 청년들도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시설 농업 자체가 우리 한쪽의 일부 이제 농업계에서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농민단체 일부에서는 스마트팜이 많이 확산되며 생산량이 너무 늘어나고 이제 수급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폭락하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가 있는 얘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설 농업만 놓고 보면 매년 그 과수 관련 시설 농업을 보면 매년 면적이 1000헥타르 가까이 줄어들고 있어요.
또 시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가 매년 2천 농가 가까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보신 우듬지라든지 이런 농가가 있어서 눈에 띄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시설 농업을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시설 농업의 구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축산과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대농 중심의 중대농 중심의 이제 전문한 농가로 가고 아주 이제 소규모 농가로 되는 구조인데 우리가 중간에 이 역량 있는 청년을 좀 들어오게 하는 구조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 10년 뒤에 시설 농업이 완전히 이제 양극화가 될 수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젊은 농가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런 교육은 없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군대에 가면 한 2년 가까이 이제 복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교육은 한 20개월 정도 교육받으면 시설 농업에 자신감을 갖고 종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청년 농업인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앞으로 2022년까지 4개소 조성이 되는데 그 혁신밸리 통해서 매년 200명 정도의 청년 농업인들 배출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론 교육도 하고 교육 실습도 하고 경영 실습도 하고 또 뭐 관련해서 뒤에 보면 이제 여기 뭐 보육 연계 보면 영농 정착 지원금이라고 작년에 좀 화제가 된 이제 사업인데 40세 미만 농업인들에 대해서 매월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 영농 정착 지원금 사업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청년 농업인들이 조금 더 이제 농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인데요.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임대형 스마트팜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아까 보신 우듬지 팜과 같은 이제 온실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1헥타 3,000평 기준으로 보면 이제 비닐로 해서 스마트팜을 구현을 하면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제 땅값 빼고 15억 정도 들어가고 유리온실로 해서 최신형으로 지면 한 30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런데 청년 농업인들이 당장에 이제 투자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을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조성합니다. 각 임대형 혁신밸리별로 6헥타씩 해서 전국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24헥타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제 기본 3년 정도 이제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하고 역량 있는 분들은 2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는 구조로 그래서 3년에서 5년 동안 임대형 스마트팜을 저렴한 이제 임대료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을 이제 조성하게 됩니다. 요것은 이제 내년이면 이제 하반기에 아마 첫 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과거에 조금 뭐 여러 가지 자금 지원받기 위해서 실제 여러분들 뭐 은행이라든지 어디 이제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가보면 많은 어려움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조금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제 스마트팜 관련해서 청년 자금을 만들어서 여기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신용 평가 할 때 재무 평가 비중이 있었는데 재무 평가를 빼고 이제 가능성,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최대 30억 정도 지원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농신보, 농업 분야 신용 보증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증비를 높이고 조건을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태펀드라든지 농지도 여러분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농지도 청년 농들에 대해서 좀 장기간 임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팜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맨 첫 번째 있는 건데요. 세계적으로 스마트 농업이 최근 5년 사이에 2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스마트팜 보급 목표도 2017년 기준에서 2022년까지 한 2배 정도 수준으로 스마트팜 면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시설온실 스마트팜의 기술력은 선진국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미국이라든지 또 네덜란드 이런 데 비하면 지금 우리 수준이 한 77% 기술력으로 따지면 그리고 한 4.5년 정도의 이제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단기간에 뛰어넘기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이제 기술력을 축소를
격차를 좁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긴 제가 이 부분 설명 길게 하지는 않겠는데 이런 부분 나가기 위해서는 R&D도 이루어져야 되고 R&D를 통해서 개발된 기자재가 실증도 잘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이제 빅데이터도 수집되고 분석되고 활용도 돼야 되고 뭐 이제 우리 기자재 관련된 표준화도 이루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부가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겨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스마트팜 실증 단지인데요. 혁신밸리에 있는 들어가는 핵심 시설 3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이제 스마트팜 관련된 기자재를 이제 기업이 이제 개발한 다음에 이제 상품화를 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증을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시설 원예 업체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규모가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시설 원예 업체들이 제품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걸 테스트해볼 공간이었습니다. 테스트하려면 농장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 농가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난 다음에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증이라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혁신배를 통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수출입니다. 스마트팜에 있어 이 부분의 수출은 이제 농산물에 수출이 아니고 스마트팜에 관련된 기자재를 수출하겠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우리 한 국내 업체가 스마트팜을 1,700만 불 이상 수출 계약을 했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팜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보급형 원시를 우크라이나에 매년 한 6천만 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의 강점은 물론 이제 돈만 있으면 네덜란드 수준으로 비싸게 주고 와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제품으로 눈을 돌리는 나라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마트팜에 대한 인기가 세계적으로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이 부분도 우리가 취약한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이 돼야 이제 진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도 농업을 조금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병해충도 어느 정도 차단을 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프로그램화돼 갖고 모듈화돼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음식을 할 때 레시피가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할 때도 레시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레시피는 기존 농업인들 머리에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갖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빅데이터가 쌓이면 그 레시피가 하나의 상품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이제 생산에 주력을 하는 그런 단지는 아닙니다. 청년 농업인들을 키워내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기자재의 실증과 스마트팜 관련 산업을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는 실증 단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설명 생략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네덜란드가 시설 원예 최강국인데 한때는 이제 네덜란드가 예전에는 네덜란드에 생산된 토마토를 이제 프랑스라든지 뭐 이태리 사람들이 뭐 네덜란드 토마토는 물폭탄이라고 했어요. 물폭탄. 너무 맛이 없어 갖고. 근데 지금은 네덜란드 토마토가 굉장히 당도가 좋지 않습니까? 세계 제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네덜란드 그런 이런 뭐 생산, 연구, 교육,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도 따라가기 힘들고 또 네덜란드 사람들이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네덜란드 농업인들은 기본적으로 농가라기보다도 가서 이제 만나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상인입니다. 상인. 철저하게 뼛속까지 장사꾼입니다. 이 네덜란드 농업하시는 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화란 상인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농업인들이 그런 상인 기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돈 되는 것만 생각을 하고 계속 그쪽으로 머리를 굴려서 조금씩 혁신을 이뤄가는데 그게 이제 네트워킹이 되다 보니까 대학도 연결되고 기업도 연결되고 농업인도 연결돼 갖고 계속 꾸준히 쉬지 않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쫓아가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네덜란드의 이제 세계 원예 센터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데서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뭐 마케팅 뭐 이런 이제 시설에 대한 전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팜 혁신별입니다. 이제 저희가 작년에 2군데를 선정을 했고 올해 2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크게는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임대형 스마트팜이 들어갑니다. 교육을 다 받고 난 사람들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빌려서 3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증단지, 아까 보셨던 실증단지가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 들어가니까 이제 연계해서 주변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군데가 이제 경북 상주, 전북 김제가 작년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4개소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먼저 선정된 상주하고 김제는 내년이 되면 이제 핵심 시설이 다 되고, 이제 경남 밀양이나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2021년이 되면 핵심 시설이 되고, 완전한 모습을 갖추는 거는 2020년 되면 다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시설 원예가 한 단계 도약이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스마트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팜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다른 관행 농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귀농 귀촌을 하더라도 뭐 처음부터 스마트팜 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정착이 되고 좀 익숙해지면 한번 스마트팜으로 눈을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팜 관련된 자재나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단가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채소나 딸기 그런 분야도 있는데 혹시 축산 쪽에 생각하시는 그런 건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축산은 설명을 좀 생략을 했는데, 그 축산도 스마트팜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시범 단지에 관련 공모가 나가 있고, 그거는 이제 그 단지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인데 농식품부 공모를 했고 6월 중이면 아마 그 대상 지방자치단체 결정이 될 거고, 일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시설을 ICT 자재를 넣어서 스마트화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농가 중에 한 2,000 농가 정도의 축산 농가는 이미 양돈이라든지 한우, 낙농 농가들은 관련된 스마트화 작업이 이루어져 있고, 이걸 우리가 2020년까지 한 거의 6,000 농가 가까이 확대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축산도 굉장히 유망한 스마트 농업의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2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혁신단지 만든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보육센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2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로는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20개월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존재하는데, 보육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서 받는 것도 인정이 될 수 있는지라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이제 35세에서 40세로 늘어났는데 청년이라는 부분이 꼭 40세에 국한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보다도 나이가 많아도 되는지, 저도 사실 거기 부분에 관심은 있는데 나중에 임대라든지 그런 분 충분히 관심이 있는데 20개월을 거기에서 교육받아라고 하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가 청년 보육 사업을 이제 스마트팜 관련 청년 보육 그 교육 시범 사업을, 창업 보육 시범 사업을 작년에 들어갔고 작년 50명 가까운 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100명 정도 모집을 할 거예요. 5월 정도 들어가면 모집을 할 건데 이제 40세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일단 우리가 이제 청년 농업인들을 유입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지금 이제 작년에도 거의 3대1 정도 경쟁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을 희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일단 어느 정도의
이제 앞으로 계속 농업을 좀 오래 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온라인으로 이제 접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실장님, 예, 우리 저기 농정원에 이제 우리 원 실장님이 온라인으로 신청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교육은 현장에 가셔야 되고요. 이론 교육 2개월, 그 다음에 교육 실습 6개월, 경영 실습 1년입니다. 그래서 20개월인데 이제 보통 이론 교육 2개월과 이제 교육 실습 6개월까지는 가는데, 경영 실습은 1년은 본인이 자기가 이제 그런 뭐 시설을 뭐 해서 직접 농사 뛰어들게 하면 거기까지는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택하신 50명 가운데서 또 일부는 이제 그 교육 실습까지 하시고 본인이 직접 이제 농사에 뛰어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스마트팜 기술을 실제로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혹시 없으실까요? 그 개발에 대한 지원은 아까 실증단지를 통해서 제품 실증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제공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실증단지를 통해서 그 우리 스마트팜 관련된 R&D가 그 R&D 자금이 실증단지를 통해서 좀 그 집행이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기자재 업체들은 이제 뭐 분명히 수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공사 착수하고 이제 구축이 되면 우리 시설업체들이 가장 큰 일단 뭐 이제 여러 이제 여기 시설업체 혁신밸리에도 온실들이 엄청나게 지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설업체들이 이제 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네.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적에 지금 이제 스마트팜이 많이 확산은 되고 있으나 아직 그 선진국에 비하면은 조금 이제 경쟁력이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수출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저희 이제 한국 거가 좀 선호되는 이유가 가성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가성비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격적인 경쟁력만 있다는 건데, 혹시 스마트팜에서 앞으로 그러면 좀 가격 경쟁력 외에 다른 거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노력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좀 발전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성비에 대한 저는 이제 그 품질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같이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가격 대비 품질이 좋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거였고, 당연히 이제 품질만 놓고 보면 이제 네덜란드보다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같은 이제 가격대에 다른 제품에 비하면 우리나라 스마트팜 자재들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품질 좋습니다. 좋고, 단지 이제 제품 그 생산하는 업체들이 좀 영세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이런 그 제품 공급 이후에 그 단계가 이제 조금 더 발전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규모화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뭐였죠? 제가 딴 생각하다가 제가 더 할 수 있는 기술, 품질을 조금 더 좋게 하는 기술을 스마트팜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법, 그 도입하는 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품질을 좋게 하는. 네, 그러니까 좀 지금은 약간 예. 자동화를 해서 예. 생산량을 늘리는 쪽이라고 예. 하면 조금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게끔 스마트팜에서 할 수 아.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스마트팜은 그 생산량뿐만 아니라 품질도 어느 정도 고품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드리면, 이 스마트팜이란 거는 이제 그 고른 생산량이 이제 나오지만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병충해 관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상품성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재해라든지 이런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낙과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 농산물에 있어서도 품질 자체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질문이 많으신데.
네, 감사합니다. 그 혁신밸리 지정 시에 그 농민 단체들이 그 일부 반대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좀 궁금해서 진짜. 저희가 이제 그 혁신밸리 반대하시는 이제 일부 이제 농업계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굉장히 경청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기본적 가치관이 다른 부분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 혁신밸리가 대단히 대규모의 생산 단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렇지는 않고 주로 청년 보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농업에 이제 스마트팜의 기자재가 실증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들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시설 농업 자체가 이제 대농가는 있지만 이제 선도 농가는 있지만 그 수없이 많은 농가들은 매년 이제 2천 농가 가까이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설 농가가. 그다음에 경지 면적도 한 1,000헥타 가까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설 농업 시설 원예가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박상호 과장님의 강연 잘 들어봤고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뭐 좋아하는 철학자는 아닌데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그 두려움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 한국 농업의 미래가 생기듯이 여러분들도 귀농 귀촌 단계에 조금 이제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두려움이랄까요? 이런 부분들 잘 극복하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밝은 그런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